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김호경입니다. 오늘은 해방 전후 목포와 강주 화단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남하 산수가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근래에 와서도 자연주의 미술이 중심이 될 만큼 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1945년도 이후에 일본 유학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은 전위적인 해화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당시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에서 유학해온 그 일본 미술학교 입학 연도를 살펴보면은 1920년도와 1930년도, 40년도를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호남 화가 1세대들은 1920년도에 주로 동경미술학교를 입학한 김홍식을 비롯해서 오지호, 박근호, 김두재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5년도 이후에는 돌아왔던 이들을 살펴보면 보통 1930년도 후반인 39년도와 40년도에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세대들로서 이들을 바로 서양화가 제2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일본 유학은 1939년부터 1940년도까지 초반에는 증가를 하다가 해방을 앞두고 1945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1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강주 전남 최초의 서양 화가인 김홍식을 비롯해서 박남수까지는 이들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1930년대 이후의 제2세대들은 태평양 미술학교라든지 가하바타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동경미술학교는 1924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과 대만 등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유학을 떠난 김홍식을 비롯한 오지호, 김두재들은 동경미술에 입학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30년대 중반에 이르면은 일본인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동경미술학교 이외에 입학이 비교적 쉬운 자유롭고 훨씬 더 용이한 가하바타 화학교라든지 태평양 미술학교를 등 사립미술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을 학교는 대부분 유명 작가라든지 미술 단체가 운영하던 미술학원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때의 특징으로 하나 또 들 수 있는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주의와 인상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호의 구상회화라든지 그리고 강용훈과 양수화처럼 45년도에 이후에 돌아온 추상미술을 한 사람들이 함께 대립구도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하나 또 특징으로는 학교 교육이 한국에서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미 군정 아래에서 미군식으로 이렇게 미국식으로 정비가 되었는데 그 해로 미술대학이 종합대학 안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면 1945년도 이후에는 1946년에 설립되었던 국립서울대학교에 미술학부가 들어섰고 같은 해 9월에는 지방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조선대학교 문해학부 예술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강주와 전남 화단에는 지역의 실질적인 작가 형성과 화단의 형성에 학교가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에서 하나 더 특이한 점을 보게 되면은 강주 전남 그 미술이 해방을 맞이해서 이들이 돌아온 후에 주로 강주와 목포에 정착을 해서 왕성한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화단의 토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면 당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 중앙이라고 하는 서울을 거치지 않아도 목포라든지 여수, 군산을 통해서 유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목포는 당시의 항구 도시로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일본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배를 타고 목포로 귀국할 정도로 수륙교통의 요지였으며 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미술 애호가들로 문화적인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한예로 개항장인 조계지가 목포에 들어섬에 따라 일본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서양의 어떤 문물이라든지 일본 문물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포 화단의 첫 번째 활동한 서양 화가는 바로 문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문원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유학 후 해방 공간에 돌아온 목포 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화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화단이 풍성하게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전통 화가와 서양 화가가 함께 1945년도에 목포 미술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목포 미술 동맹의 특징으로 보면은 동양 화부와 서양 화부, 그다음에 조각부, 공의부 등이 있어서 전통 회화는 물론 서양화 공예 조각이라는 어떤 근대적인 면모를 갖춘 화단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활동이 중앙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1945년도에 서울에서는 자익 계열의 문화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동양화부에서 허건과 김정현이, 그다음에 서양화부에서는 문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목포 화단의 존재를 전국에 알리고 동시에 중앙 화단과 발맞추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46년도에 목포 미술원이 결성이 되는데요. 이 미술원을 통해서 당시 사실주의라든지 후기 인상주의 화풍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는 노경회라고 하는 전남 최초의 서양화 동인회가 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노경회는 목포 미술원과 의견을 달리했던 백영수라든지 표세종, 박승구와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는데, 기억할 만한 특이한 점은 창립전인 제1회전인 노경회전에 백영수의 나체라고 하는 누드 작품이 출품됨으로써 당시 비도덕적이라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학교 강당에 전시했다고 해서 당시에 그 언론을 통해서 상징적인 논쟁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서양화의 수용 과정 등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오히려 서양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에서는 허건 선생님이 진도에서 올라오셔서 1920년도부터 목포에 정착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해방 전후를 거치면서 남종화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미감과 새로운 화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서양 화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등 목포 화단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지원을 받았던 화가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1944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백영수와 함께 백영수 회화연구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나의 특징으로 서양화와 전통 교육의 공존을 모색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밖에도 허건 선생님은 46년도에는 남하연구원을 만들어서 화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화단의 이러한 전통적인 것과 서양 화단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련한 왕성한 활동들은 이후 예양이라고 불리게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의 경우 해방 직후에는 타 지역들의 작가들이 와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곧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목포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목포가 강조하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매우 짧은 시간에 온전한 형태의 화단으로 모습을 갖추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이야기했던 백영수와 양수와 윤재우, 천병근 등과 같은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활기를 잃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목포 화단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문원이 6.25 전쟁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외에도 백영수와 천병근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노경회를 조직했던 표세종이라든지 목포 미술 동맹을 조직했던 백승구도 월북을 하게 되면서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강주와 목포에서 개최된 전시 단체, 협회들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1946년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의 중심이 목포에서 강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주 화단을 살펴볼까요? 해방을 맞이한 광주는 목포에 비해 다소 침체적인 분위기였지만 유학 후 광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청경자와 배동신의 어떤 개인전과 단체전이 이루어지면서 화단 형성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1946년도에 이들의 전시회는 중앙과의 어떤 격차를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였었는데요. 1947년도는 제1회 황후의 창립전이 열리기도 해서 강주 화단의 첫 서양화 그룹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강주미술연구회가 47년도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초대 서양화 교수로 부임했던 김보연 선생님을 비롯해서 강주미술연구회가 발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1948년도에 오지호 선생님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내려오셔서 다시 재결성을 하게 됩니다. 오지호 선생님은 강주미술연구회를 주최로 해서 1948년도에 오지호 화백 작품전을 열게 되는데 이때 강주금융조합에서 열린 이 전시는 오지호 선생님이 서울에서 가졌던 193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 최초 화집인 이인 화집을 출간한 지 10년 만에 강주에서 다시 서양화를 연 그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47년에는 눈에 띄는 하나의 전시가 있는데 조선미술동맹 강주지부 전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시는 당시 해방 직후의 서울미술계가 상당히 자익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대립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조용 이념을 떠나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분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강주 하당의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선미술동맹의 지역 조직인 조선미술동맹 강주지부 전람회가 중앙공교 강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참여한 작가들은 상당히 많죠. 총 38명이고요. 서양화 수채화, 동양화 조각 자수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팸플렛의 전시의 목적을 보면은 완전히 자주 독립을 못하는 그 혼란기 가운데지만 시간이라든지 자금난에 시달려서 여전히 우리의 전통을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어떤 정열을 모아서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 눈에 띄는 그 초대의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주 하단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1947년도에 개원한 강주 미국 공보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강주 미국 공보원은 강주 서양화단에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강주 미국 공보원이 처음에 생긴 것은 1946년도에 전남도청 앞 무덕전의 조립식 가건물로 미국 해외 공보원 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47년도 강주 미술공보원으로 개칭을 하면서 현지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못했던 이 지역에 동시대 미국 문화와 미국 관련 주요 자료의 제공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주 미국 공보원은 해외 미국 정보원의 미국 문화 보급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계몽에 중점을 두고 영화와 책, 신문을 배치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 이후에는 영어 교육이라든지 영상물을 상영하고 출판, 전시를 주요 업무로 삼으면서 도서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미 정부의 인문사회, 자연분야의 서적과 간행문들이 비치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당시 많은 발걸음들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미국 공보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시장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통 화가인 허백년뿐만 아니라 오지호 청경자 등을 비롯해서 추상미술을 선구적으로 이끌게 되었던 양수와 강용우까지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강주 미국 공보원은 초창기 서양 화단의 직간접적인 어떤 접촉 창구로서 전시 공간이자 현대 미술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강주 미국 공보원의 전시 기록을 살펴보면 1947년에 강주 미국 공보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후에 1948년도에 중국계 미국인 화가 동경문을 초청을 해서 전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전시회에 허백년, 오지호, 김보영, 강용우 등이 함께 출품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강용우와 양수화 선생님이 비구상의 작품을 찬조 출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인이었던 위중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인 화가 동쾌민신의 초청 전시회인데 이때 강용훈 화백이 비구상 회화를 내놓아서 지역 화단에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되는 것은 1948년도에 비구상 합동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수화와 강용운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1948년도에는 강수화는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는 1947년부터 56년까지 광주로 오기 전까지는 목포에서 광주로 오가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1948년도에 목포에서 김보현 스님이 전시를 통해서 강용운 선생님과 만나게 되고 이들이 함께 일본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전위적인 회화, 야스파라든지 입체파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체득했던 실기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비구상을 시도하게 되면서 추상 미술의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결실로 1948년도 비구상 합동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양수화 선생님이 해방 후 국내에 소개된 국내 첫 비구상전이라고 하는 양수화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양수화 스님의 비구상 또는 형태가 없는 비정형을 시도했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1940년대의 스케치북을 보면은 1940년대 말 추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따진다, 질투, 인간의 어떤 감정들을 대입시켜서 표현했던 그 드로잉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1950년도에 강용운도 개인전을 갖게 되는데요. 그 개인전에 보면은 어떤 표현주의적인 특성과 함께 여자라든지 시장 풍경이라든지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자동 기술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950년대 작품에서도 축화나 비가 같은 작품을 보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잭스 폴록의 작품과 같이 뿌리고 흘리고 얼룩지고 중첩되고 병치되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올 오버 기법이 쓰여져 있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주 미국 공보원의 전시를 통해서 이러한 전시들이 비구상과 추상들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은 1950년도에 종군 화가 단전인데요. 이 종군 화가 단전은 당시에 단장인 강용운을 비롯해서 부단장인 청경자를 통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전쟁기에 1950년도 11월에 강주에서 전남 지부 종군 화가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종군 화가단은 당시 6.25 당시에는 미술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들이 직접적으로 입단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면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 미술인이라고 가해진 위협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단을 하였고 두 번째는 종군 화가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증명서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고 다니거나 이동하는데 용이했고 한마디로 민간인들이었던 미술가에게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종군 화가단전에 화가로 참여했던 김보현의 회고를 들어보면 장성 백양사 부근의 군부대에 방문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해 1950년 12월에 미 공보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종군 화가단의 전시는 종군 화가단 미술전 일람에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950년도 강주 전남에서 결성이 되어서 1912월 강주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 개최된 전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대구, 서울로 이어졌으며 1953년도 부산에 있는 국제불화부의 전시까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5년도에 방근택이 개인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방근택은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1950년도에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장교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미 공보원을 다니면서 당시에 추상표현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웰렘 디쿠닌과 잭슨 폴록, 프렌치 클라인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평소에 그가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한 문학에 경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한 방법이 이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비정형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1955년도에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부족한 어떤 대생경을 갖고 있어서 그가 잡지에 실린 앵포르멜 작품 또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보고 흉내내서 전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제대 이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현대미술가협회를 지지하는 이론가, 비평가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미술의 태동은 1958년도 현대미술가협회의 전시회에서 나타난 박서보의 회화 넘버원을 우리가 현대미술의 태동, 앵포르멜의 태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가장 전위적인 성향, 현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현대미술가협회를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방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강용훈의 제자였던 박람회 그 회고에 따르면 그 글을 잠깐만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당시 54년도에 강주 화단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무렵에 아카데미 다방 같은 곳에서는 강주 명사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샤르트르라든지 까미 실존주의 문학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군복을 입은 채 칼라박스를 들고 나타난 박서보 씨도 이곳에서 보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대계급장을 단 커다란 이마를 가지고 있던 방크택 씨도 휴일이면 이곳을 찾았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크택 역시 실제로 강주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아트뉴스라든지 타임, 라이프지의 지면을 통해서 미국의 현대 미술가들, 더 자세히는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방근택에 있어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밝혔듯이 강주 미국 공부를 통한 미국 잡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 앵포르멜을 한국 전후 미술의 어떤 현대화, 이것을 미국 추상표현주의와 프랑스의 앵포르멜을 한꺼번에 서구의 아방가르드로 인식을 하면서 특별한 구분이 없이 1958년도에 받아들이면서 전위적인 성향과 현대성을 지칭하는 이른바 앵포르멜로 지칭을 하게 되고 현대미술 태동의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50년 이후에 8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강주미 공보부에서 양서와 강용훈 선생님의 부리구상, 추상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때 그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로 불리는 현대 미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상 앵포르멜 용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와 한국 앵포르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